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그것을 완성했다는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발사 실험도 없었습니다. 무력 시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핵무기를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전략사령부는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억제력은 핵무기보다 빠르고 더 위험하다. 핵을 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도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걸까요? 어떤 미사일도 어떤 위성도 이 무기를 포착하지 못했고 공격은 시작조차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0.5초. 그게 한국이 전 세계 핵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발사는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모든 전쟁이 정지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핵이 없어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지금부터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조용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스 마이어라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산하사이버전 분석정보부, 줄여서 SIC라 불리는 부서에 몸담고 있었고 약 20년 가까이 전자신호 탐지와 디지털 암호 해독 업무에 몸담아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한 나라를 오해했던 그날, 그 오해가 부서질 때까지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리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보요원 하면 스파이 영화나 위성 추적을 떠올리지만 제가 하는 일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지루하며 그만큼 민감합니다. 책상 위에서 7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한 줄의 오류 메시지 속에서 침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 정해진 코드의 리듬 속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파형 하나를 분석해 테러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정보다는 기계 논리를, 사람의 언어보다는 데이터의 언어를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숨길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성격 덕분인지 저는 북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수중신호의 패턴 분석 부서로 발령받았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전자전 감시를 맡아왔습니다. 제 업무는 예민했고 실수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늘 정확성과 신중함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북태평양 해역에서 기록된 적 없는 신호 하나가 등장했을 때 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건 단순한 기술적 의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예감. 그건 언제나 기계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사건은 3월 14일 새벽 2시 5분, 북위 35도, 동경 140도 해역, 스로위타우 고요지대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역은 고요하다는 이름처럼 해저 안반이 두텁고 해류의 흐름도 일정의 음파 탐지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고정형 탐지 부위가 포착한 건 인위적이지만 절묘하게 물리적 소음을 회피하는 수중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대략 1초 간격으로 3번 울렸다가 사라졌고 전 세계 동맹국 해양 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기존의 어떤 군사 장비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즉각 나토와 사이공조 협약국들이 긴급 공조를 시작했고 저희 SIC 본부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직접 맡은 건 파형의 반복성 분석, 신호의 감쇄 구간 패턴, 추적, 노이즈 대비 시료도 등을 통해 기존 해저 통신망과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신호는 해양 드론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거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교했으며 너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한 전 세계 수중신호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 체계상 이상 신호는 발견 후 55분 이내에 국방부 고위층까지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고고 경로에 이상한 지연이 생겼고 저희 팀은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상부 승인을 받아 분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국가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상했던 건 이 신호가 탐지 회피를 전제로 설계된 듯한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중음파는 일정 주기로 퍼지기 마련인데 이 신호는 주기 자체를 의도적으로 비틀고 파형의 중간을 일부러 왜곡시켜 기존 탐지 알고리즘이 무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거든요. 기계는 그걸 에러로 간주하고 삭제해버렸고 사람만이 그 미세한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었죠. 결국 제가 직접 코드 수준에서 수신 신호를 복구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산 전자방해 드론과 심해 자율주행 체계를 실험 중이었고 그중 일부는 미국의 탐지 회피 알고리즘을 모방해 설계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중국 기술은 정교함보다 방대한 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 이 정도의 미세 조정 기술은 구현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도리어 더 가까운 곳, 동북아의 조용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핵도 없는 나라잖아. 전략적 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이런 침투 기술이 나올 리가 없잖아. 저 스스로도 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자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때 저희 부서의 시니어 분석가 중 한 명인 로버트 힐이 제게 무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너 혹시 한국 쪽 열람 기록 봤어? 한국이요? 설마 그들은 핵도 없는 나라예요. 그거 혹시 한국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어? 한국요? 아니죠. 그들은 그런 기술을 보유한 적도 없고 핵잠도 없잖아요. 그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있을 만한 나라만 감시해왔지. 말없이 만든 나라는 감시하지 않았잖아.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 해상 감시망을 뚫었다는 건 저희로선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로버트는 한미해양공동연구 보고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K해저 공간 암호 분산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 취소된 이후 독자적으로 구축한 극비 수중 네트워크였죠. 그때부터 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 조용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표면상으론 한미공동 해양방어 훈련 참관 요원 자격이었지만 실상은 해당 기술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유령 같은 기술을 마주한다면 저는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고 훨씬 강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이 어느 낯선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맹과 감시 사이, 협력과 의심 사이, 정보 교류와 작전 개입 사이, 분명 표면적으로는 한미해양연합훈련 참관 요원이라는 정식 신분으로 파견된 출장길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더 복잡했습니다. 저는 정체불명의 수중신호가 발신된 원점, 그리고 그 기술의 소스가 진짜 한국일 가능성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항 도착 직후 저를 맞이한 인물은 한국해군 대외협력단 소속 중령 윤태성이었습니다. 윤 중령은 단정한 군복 위에 군번줄이 가지런히 정리된 단호한 인상이었지만 말투는 의외로 유연하고 차분했습니다. 로렌스 요원님, 환영합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일정은 보안상 일부 제한되지만 기술 참관은 가능한 선까지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관찰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엔 믿지 않는 성격이라서요. 그 말에 윤 중령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들은 늘 그렇죠. 숫자보다 실물을 보고 판단하시니까 그의 태도는 도발적이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방어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는 차분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은 강원도 속초 남단 해역, 일명
제3작전구역이라 불리는 동해 심해훈련 해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은 해저, 단층이 복잡하고 수심 변화가 극단적으로 커서 잠수함 침투 및 대잠작전의 실전 훈련 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구역입니다. 윤중령의 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중심은 한국이 자랑하는 전략급 재래식 잠수함, 도산한창호함의 기동과 센서 대응 시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산한창호함은 아직 공식적으로 다수의 외부 요원에게 내부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위 전략 시연의 일환으로 일부 기술 구역을 예외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예상보다 이 일이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라기보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 혹은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린 듯한 인상이었죠. 그날 오후 군용 고속보트를 타고 다소 거친 파도를 가르며 도달한 도산안창호함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어떤 중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회색 철제 외벽은 파도에 젖어 광택을 머금고 있었고 함체에서 피어오르는 정적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침묵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휘 통제실 내부는 예상보다 간결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내부가 압도적인 장비 배열과 수십 개의 버튼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면 도산한창호함은 훨씬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좌측 모듈에 설치된 K-사일런트 인터페이스라는 단말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K-사일런트 넷인가요? 제가 물었고 윤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정확히는 K-사일런트 해역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동해와 남해 일부 해역에 고정형 음파 센서망과 수온 수압 자동 변동 감지 장치를 해저에 매설했고 그 모든 데이터를 이 함정의 내부 분석 모듈과 실시간 연동합니다. 그는 손짓으로 단말기 위에 디지털 해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미세한 음파 흔들림과 해양 전파 흐름이 시각화되어 있었고 일정 간격으로 교란 영역 진입, 진동 신호 희석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 체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특정 전파를 자동으로 우회시켜 분석되기 어렵게 만들고 일정한 주파수 이상이 탐지될 경우 도산안창호함의 좌표값 자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외부 해킹이나 추적 시도에 대비해 일부 통신은 양자 키 기반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 침입을 시도하면 데이터가 스스로 무효화되고 통신선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설계된 보안 구조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재 자체를 의심받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은 버튼을 누르기 위해 설계된 구조를 가진다면 이 잠수함은 버튼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윤중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핵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핵분열 기초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유됐고 재처리 설비와 우라늄 농축만 갖추면 누구든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자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국가가 가진 철학과 전략, 자존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들은 핵이 없는데도 나는 두려운가? 그리고 제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움직이고 침묵으로 전쟁을 끝내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시작되지 않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 문장을 저는 조용히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다음 날 아침 윤태성 중령이 조용히 제게 한 장의 회람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국 해군 전략기술국에서 새로 개발한 미가시 전술 억제 장치의 시연 일정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중앙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면 충돌 상황 발생 시 0.5초 내 전파 간섭 및 작전 무력화 가능 기술 극한 억제 시뮬레이션.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0.5초라니 전 세계 어느 군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국의 공격 능력을 그 짧은 순간에 무력화시킨다는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겁니까? 제가 묻자 윤중령은 약간은
피곤한 듯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실전 배치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속도와 정밀도로 상대의 결정을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버튼이 없기에 누군가가 누르기도 전에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방어기술연구소 시연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전자전 억제 실험구역에서 이루어졌고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6명뿐이었습니다. 함께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잠수함, 해상기지, 항공 플랫폼에 설치되어 작전 명령이 탐지되기 전 단계, 즉 전파 활성화 신호가 발생하기 0.5초 전에 미세 변조를 감지하고 즉시 상대 측 신호 체계를 교란해 스스로 오류 상태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통신도 닫히며 명령권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시연을 지켜보며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수치 하나가 튀고 곧바로 시스템은 스스로 다운됐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전투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윤중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는 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억제력이 이 나라엔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북쪽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은 차분해졌고 도심의 소음 대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배경음을 채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억의 전시관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입장객은 거의 없었고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도병, 군인 등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진과 짧은 메모, 손편지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선택하지 않은 무기들이라는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엔 핵무기를 요청했던 과거 군사 문건 사본, 무기 개발을 제안받은 공식 회신서, 그리고 모두 보류 또는 불가로 처리된 결정문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중령은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말없이 한 유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 당시 물을 나눈 자는 떠났고 남은 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수통을 던지며 싸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해 온 전략이 단지 최신 기술에 대한 집착이나 전력 확대에 대한 과시욕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기를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 없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던 나라였습니다. 기록관을 나서며 윤중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요원님, 저희가 핵을 만들지 않은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떤 핵보유국보다 정밀한 방어 시스템과 무력화 기술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너졌던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기억,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기억,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했던 기억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감정임을 직감했습니다. 전시관 출구 쪽 벽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던 날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어머니가 총 대신 맨손으로 막아섰던 순간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먼저 잊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은 그들에게 무기가 되었고 그 기억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주국방의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조용한 엔진 소리, K-사일런트 넷의 은닉 전략, 0.5초 무력화 기술의 매끄러운 전환, 그리고 그들이 굳이 그것을 보여준 이유, 그 모든 것은 단지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줄 수 있을 때만 무기를 보여주는 나라였고 기억할 수 있는 한 함부로 힘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핵보다 깊은 기억으로 싸운다. 기억이 만든 억제력.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무기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어느새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여행객들의 분주한 발걸음과는 달리 제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다 보고도 아직 다 본 게 아니라는 느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호텔 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꺼낸 건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틈틈이 적어 내려갔던 회색빈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K-사일런트넷의 작동 알고리즘, 도산 안창호함 내부에서 본 회피 설계 모듈, 전파 교란 방식, 그리고 양자 기반 통신 차단 구조까지 마치 정보 분석가의 보고서처럼 구조적이고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는 숫자와 그래프 대신 짧은 문장, 단어들, 사람의 말투, 침묵의 길이, 그리고 기억에 대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제력을 쌓은 게 아니라 기억을 지켜온 것이다. 기술보다 오래된 무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후회였다. 이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는 전쟁의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애초에 모든 가능성을 접어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국 후 저는 버지니아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이틀 뒤였고 동북아 안보 전략 보고서의 세 번째 챕터는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의례적인 기술 분석 자료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단지 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라고 표현하기엔 제가 보고 온 것들이 너무 묵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미국 국방전략분석국 주최 기술 세미나에서 저는 비핵국가의 전략적 억제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날 회의장은 조용했고 제 발표를 듣는 수십 명의 장교들과 분석가들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엔 숫자도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세계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핵을 갖지 않음으로써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름이었고 얼굴이었고 무너지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만든 억제력은 우리의 어떤 버튼보다도 빠르고 어떤 전쟁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까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나?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방어 체계가 아니야. 그건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결심의 총체였어. 그 결심이 기술이 됐고 시스템이 됐고 지금의 억제력이 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제 책상 앞 벽에 손으로 쓴 문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윤중령이 제게 남긴 말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멈추는 법을 배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잊지 않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멀리, 더 빠르게 누르지 않을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SIC라는 곳은 저에게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이었고 수많은 나라의 전쟁과 위협을 분석하던 제게는 정답 없는 세상을 수치로 설명하려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숫자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정보 요원이기를 멈추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단지 어느 조용한 나라에서 마주한 기억의 조각들을 전하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억제력의 뿌리는 기술도 장비도 아닌 그들이 잊지 않은 사람들과 이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계속되는 한 그 나라는 어떤 전쟁도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움직일 거라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방공호 안에서 신호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억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을 꺼내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히 흘려보내려 합니다. 그게 제가 만난 가장 강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기는 단 한 번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만드는 건 결국 누구의 마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